할머니, 이 반지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16살 소녀가 내민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반지는 분명히 우리 가문의 갑오였거든요. 10여 년 전 며느리가 죽으면서 함께 사라진 바로 그 반지 말입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소녀의 말에 제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때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이인 건 아니겠죠? 부산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팔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이 소녀가 알고 보니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과연 저는 이 아이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제 가족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름날 바닷가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과 숨겨진 가족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0세의 정순 여사는 부산 근교의 고급 별장에서 혼자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파도를 일렁이고 있었죠. 남편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고 아들 박민호는 해외 사업으로 바빠서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걷던 그 바닷길을 혼자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서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바닷내음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구나. 정순 여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습니다. 넓은 별장 안에서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마시는 차 한 잔까지 모든 것이 쓸쓸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파도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죠. 정순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래사장 한쪽에 작은 좌판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서 조개를 파는 한 소녀가 있었죠. 나이는 1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무심코 소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순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그 반지였습니다. 가문의 갑오로 내려오던 그 반지. 수십 년 전 집안에서 도난당했던 바로 그 반지 말입니다. 백금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리고 안쪽에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그 반지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 소녀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반지는 며느리였던 여자가 죽기 전에 사라진 유품이었는데 정순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정순 여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조개 사실래요? 오늘 아침에 갓 잡아온 거예요. 정순 여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반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특별한 광택과 모양새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 반지가 어떻게 저 소녀의 손에 있을 수 있을까요? 바닷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챕터 문제의 발단. 정순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소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조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정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반지 정말 예쁘구나. 어디서 났니? 소녀는 갑자기 놀란 듯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맑았던 눈빛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정순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었다고? 그렇다면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정순 여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니? 소녀는 더욱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반지를 감싸며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냥 조개나 파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조개 안 사실 거면 그냥 가세요. 하지만 정순 여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분명히 가문의 갑오였습니다. 10여 년 전 며느리였던 그 여자가 집을 떠날 때 가져갔던 바로 그 반지 말입니다. 정순 여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아들 민호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집딸과 사랑에 빠졌다며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순 여사와 남편은 극구 반대했었죠. 학벌도 맞지 않고 집안격이 다르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름은 김소영이었죠.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여자였지만 정순 여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차갑기 그지없었죠. 그러다가 소영이 임신을 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소영은 출산 과정에서 큰 병을 얻었고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함께 죽었다고 들었었는데 설마. 정순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소영이 죽기 전 정순 여사가 준 갑오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그 반지가 사라졌었죠. 당시에는 장례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을까요? 정순 여사는 다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어딘지 모르게 소영을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이 특히 그랬죠. 정순 여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정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답했습니다. 은지요. 김은지예요. 김은지. 김씨 성을 가진 은지라니. 정순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소영의 성도 김씨였고 만약 소영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뒀다면 은지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죠. 수십 년간 덮어두었던 가문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소녀가 정말 소영의 딸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정순 여사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소녀를 만나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급했죠.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은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조개를 팔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조개 껍데기를 닦고 있는 모습이 어제보다 더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천천히 다가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지야. 정순 여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어제는 놀라게 해서 미안했구나. 은지가 고개를 들어 정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날카로웠죠. 정순 여사는 은지 앞에 쪼그려 앉으며 조개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조개들 어디서 잡았니? 참 싱싱해 보이는구나. 새벽에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때 맞춰서 나가면 좋은 게 많이 잡혀요. 정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손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분명히 가문의 가보가 맞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은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조개를 닦던 손이 멈췄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정순 여사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역시 그때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은지를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정순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아버지도 모르겠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요. 그냥 저 혼자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정순 여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소영과 아이가 모두 죽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은지가 살아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호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순 여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지야, 혹시 내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할머니는 몸이 많이 아프셔서 잘 못 나오세요. 은지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개 팔아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요. 정순 여사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림을 꾸려나간다니. 게다가 그 아이가 자신의 손녀일 가능성이 높다니 말입니다. 은지야, 내가 끼고 있는 그 반지 말인데. 정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 은지는 반사적으로 손을 가슴팍에 대며 반지를 감쌌습니다. 눈빛에 두려움과 당당함이 동시에 나타났죠. 네, 맞아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저한테 꼭 물려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순 여사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정순 여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아이가 소영의 딸이구나. 내 손녀 말이야. 하지만 쉽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정말 은지가 손녀라면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순 여사는 은지에게서 조개를 몇 개 샀습니다. 돈을 건네주면서 은지의 작고 거친 손을 잠깐 잡았죠.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왠지 모르게 그리웠습니다. 은지야, 내일도 여기 나올 거니? 네, 날씨가 괜찮으면 매일 나와요. 정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죠. 만약 은지가 정말 손녀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순 여사는 은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은지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죠. 은지는 해수욕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멀리서 지켜본 그 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을 가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빨래가 줄에 걸려 있고 작은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죠. 할머니는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 할머니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린 뒤에야 바다로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할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셔서요. 은지가 조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해요. 정순 여사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게다가 그 아이가 자신의 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정순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지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그동안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요? 소영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순 여사는 해외에 있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연결이 되었죠. 민호야, 엄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하시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정순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소영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니?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민호가 대답했죠.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일은 다 끝난 일 아닙니까? 그냥 요즘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혹시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도 소영이랑 같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순 여사는 민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민호야, 혹시 내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전화 끊어야 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죠. 민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며칠 뒤 정순 여사는 은지에게 반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은지야, 그 반지가 정말 소중한 모양이구나. 항상 끼고 있네. 네. 할머니가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저한테 꼭 물려주고 싶어 했던 거라고요. 정순 여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내 엄마 이름이 뭐였는지 아니? 김소영이라고 들었어요. 정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 소영이 맞았습니다. 은지는 분명히 자신의 손녀였어요. 정순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민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죠. 민호야, 솔직히 말해라. 소영이 아이가 정말 죽었니?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정말 그만하시라고요. 민호야. 정순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 아니니?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괜한 소문 만드실 필요 없어요. 설령 아이가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망치지 마세요. 정순 여사는 민호의 차가운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진실 아닌가요? 혈육보다 중요한 체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피를 나눈 아이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는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순 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비로 해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은지의 조개 장사도 신통치 않았죠. 정순 여사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은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지만 정순 여사는 우산을 들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은지가 있는 자리를 찾아갔는데 역시나 은지는 비를 맞으며 좌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런 날씨에 왜 나와 있니? 정순 여사가 다급히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파란 비닐우유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약값을 벌어야 해서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벌지 못하면 할머니가 약을 못 드셔요. 정순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나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은지가 너무 안쓰러웠죠. 정순 여사는 우산을 은지 위에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거라. 내가 할머니 약값은 드릴게.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은지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정순 여사가 얼른 은지를 받쳐 안았지만 은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은지야, 은지야. 정순 여사가 다급히 불렀지만 은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서둘러 택시를 불러 은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한 결과 은지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감기가 겹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보호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은지를 혼자 둘 수도 없었죠. 제가 아는 사이입니다. 일단 치료를 해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계속 엄마, 이 반지를 꼭 지켜야 해요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반지를 꽉 쥐고서 말이에요. 정순 여사는 은지의 침상 옆에 앉아 은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끼워진 그 반지를 여전히 꽉 쥐고 있었죠. 정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필요한데 아이 할머니 연락처 아시나요? 정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가 사는 곳은 알고 있었지만 전화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럼 일단 아이 신상 정보라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서류를 받아보다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환자 기본 정보에 적힌 은지의 친모 이름란에 김소영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사망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부란에는 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 여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민호, 내 아들 이름이잖아. 정순 여사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작성된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작성된 출생신고서 사본이에요.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정순 여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정말로 민호의 딸이었고 자신의 친손녀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까요? 정순 여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뒷장에는 소영이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은지에게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가부다. 내가 자라서 언젠가는 너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반지를 끼고 가문을 찾아가거라. 너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정순 여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영이 죽기 전까지 은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젠가 은지가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기를 바랐구나. 은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순 여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란다. 내가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은지는 자신의 손가락을 확인하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지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반지는 무사하네. 은지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가 아니란다. 은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소중한 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지가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뒤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은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은지는 괜찮다며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정순 여사는 은지가 걱정되어 멀리서나마 따라갔습니다. 은지가 사는 집을 직접 본 정순 여사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낡은 판잣집 안에서 중풍에 걸린 할머니가 홀로 누워 계셨고 은지가 들어서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죠. 은지야, 어디 갔다 왔니? 걱정했잖아. 할머니, 괜찮아요. 잠깐 일이 있었어요. 정순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깊은 회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내가 소영이를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순 여사는 소영에 대한 기억을 되돌려 봤습니다. 소영은 정말 착하고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항상 정중했죠. 하지만 정순 여사는 소영의 집안 배경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영이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순 여사는 그저 못마땅해 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소영이 어려운 출산 과정을 겪을 때도 옆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정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습니다. 만약 그때 소영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소영이 죽음을 맞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은지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날 정순 여사는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였죠. 민호야,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라. 은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럼 정말 알고 있었구나. 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니? 왜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숨겼니?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소영이가 죽고 갓난아기만 남겨졌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버린 거니? 버린 게 아니라 소영이 할머니께 맡긴 거예요. 소영이 할머니가 키워주겠다고 하셔서. 정순 여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니? 왜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께서 소영이를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정순 여사는 민호의 변명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소영을 냉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이라도 은지를 데려올 생각은 없니? 어머니, 저는 이미 재혼했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내도 있고 새로운 가정도 있는데. 정순 여사는 민호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친딸보다 체면과 현재의 안락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은지를 영원히 모른 척 할 거니?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순 여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서서 은지를 돌봐야 했죠. 정순 여사는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지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정순 여사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영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민호가 숨겨두었던 것 같았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은지가 자라면 반드시 반지를 끼고 박가 가문을 찾아가라. 그 아이에게는 박가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이라도 그 아이만큼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순 여사는 유언장을 읽으며 소영의 마지막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죽는 순간까지 은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순 여사는 소영이 남긴 다른 서류들도 발견했습니다. 은지를 위해 마련해둔 적금 통장과 보험 증서들이었죠.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영이 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은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은지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은지의 어머니 소영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라도 은지만큼은 내가 제대로 돌봐줄게. 내가 바랐던 대로 은지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정순 여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정당한 자리를 찾아줘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긴급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호의 누나인 민정, 그리고 민호의 현재 아내까지 모두 별장으로 오라고 했죠. 민호도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별장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민정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죠. 민호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가족 모임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모든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소영의 유언장과 은지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순 여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은지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민호의 딸이고 내 손녀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고 민호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망상입니까? 망상이 아니야. 정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소영이의 유언장, 은지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내가 숨겨온 진실까지 다 알고 있다고. 정순 여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민호야, 내가 그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왜 내 딸을 버렸니?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민호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당신에게 딸이 있다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민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빠, 설마 정말로 소영 언니한테서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소영이가 죽고 아이는 남겨졌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순 여사가 일어서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소영이 할머니한테 맡기고는 우리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니?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판잣집에서 중풍 걸린 할머니를 모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조개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16살 아이가 말이야. 민정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조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순 여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보세요. 정순 여사는 은지가 끼고 있던 반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갑오예요. 소영이가 죽기 전에 은지에게 물려준 거죠. 소영이는 언젠가 은지가 이 반지를 끼고 우리 가족을 찾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순 여사가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와달라고 부른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은지가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정순 여사 옆에 서 있었죠. 정순 여사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은지입니다. 민호의 딸이고 우리의 가족이에요. 은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10여 년 만에 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은지야. 정순 여사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이분들은 내 고모와 새어머니시고. 은지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은지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남긴 이 반지와 이름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지가 반지를 보이자 민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 갑오 반지네요. 그 순간 정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가 있어.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가정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며칠간의 긴 대화와 설득 끝에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도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은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순 여사는 먼저 은지의 할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판잣집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은지와 함께 할머니 댁을 찾아간 정순 여사는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은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은지의 진짜 가족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야 그 말이 현실이 되었네요. 정순 여사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할머니를 정성껏 치료받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은지는 정순 여사의 별장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순 여사가 정성껏 돌봐주니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배고프지? 정순 여사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내 어머니도 이 미역국을 좋아했단다. 임신했을 때 자주 끓여줬는데. 은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야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정순 여사는 은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은지는 정순 여사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무게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민호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은지의 성장 과정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게. 아빠, 저는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은지의 순수한 마음에 민호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이런 착한 딸을 그동안 외면했다는 것이 후회되었거든요. 민정도 은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카가 생긴 것이 기뻤고 은지의 밝은 성격에 금세 정이 들었죠. 은지야, 고모가 예쁜 옷 많이 사줄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은지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항상 걱정에 찬 표정이었던 얼굴이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반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반지도 제가 잘 지켜낼게요. 정순 여사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 반지는 이제 내 것이야. 우리 가문의 가보를 내가 이어받는 거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소중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유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다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은지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바다를 바라봤죠. 예전에는 혼자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렇지? 이 바다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내가 여기서 조개를 팔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정순 여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은지의 삶을 지켜주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모두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소영에 대한 진정한 사죄이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도 반지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반지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원했던 대로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게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여사와 은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가문의 갑오 반지가 이어준 진실과 사랑이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